세상은 단단해 보이지만 본질은 공허입니다. 공허 속에서 힘이 작용하며 현실이 만들어집니다. 그 신비롭고 기묘한 원리가 바로 우주의 진실이며 현대 과학이 밝힌 우주의 놀라운 작동 방식입니다. 우리가 앉아 있는 의자, 딛고 있는 바닥,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들이 99.99%의 빈 공간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몸을 구성하는 원자들은 대부분 텅 비어 있죠. 우리는 바닥을 뚫고 내려가지 않고 그 위에 서 있습니다. 손은 벽을 지나가지 못하고 그 앞에서 멈춥니다. 비어 보이는 공간은 원자의 힘에 의해 단단한 물질로 드러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뇌 속 전자들은 우리가 관찰하기 전까지 어디에 있는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의식이 향하는 순간, 비로소 그것들은 특정한 위치에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보지 않을 때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아일랜드의 철학자 조지 버클리는 눈앞에서 지각되지 않는 사물은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지 않는 순간에도 세상은 그대로 존재하는 것일까요? 1000년 전 한 선생이 제자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깊은 산속에서 나무가 쓰러질 때 아무도 듣는 이가 없다면 소리가 나기는 할까요? 이것은 단순한 철학적 수수께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현실의 본질을 묻는 근본적인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1000년이 지난 지금 양자 물리학은 충격적인 답을 내놓았습니다. 관찰자 없이는 확정된 현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일 아침 눈을 뜨며 어제와 같은 세상을 만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태양은 동쪽에서 뜰 것이고 중력은 우리를 지구에 붙들어 둘 것입니다. 하지만 양자 물리학자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이 눈을 뜨기 전까지 태양이 동쪽에 있다는 것이 확정되어 있을까요? 아니면 당신이 관찰하는 순간 비로소 태양이 동쪽에 나타나는 것일까요? 터무니없는 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이것은 공상이 아닙니다. 지난 100년 동안 수천 번의 실험으로 검증된 과학적 사실입니다. 전자는 관찰하기 전까지 입자인 동시에 파동입니다. 한 입자를 건드리면 우주 반대편의 입자가 즉시 반응하죠. 미래의 선택이 과거를 바꿉니다. 이 모든 것이 실험실에서 매일 확인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단단해 보이는 물질은 사실 에너지의 진동입니다. 분리되어 보이는 사물들은 깊은 차원에서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고정되어 보이는 현실은 매 순간 우리의 관찰에 의해 창조되고 있죠. 이것이 뉴에이지 사상이나 신비주의, 철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아인슈타인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죠. 그는 양자 물리학이 이상한 예측들을 반박하려고 수십 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모든 반박은 실패했습니다. 실험 결과는 더욱 기묘한 현실을 드러냈죠. 결국 아인슈타인조차 우주는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벗어난 방식으로 작동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행복을 느낄 때 뇌에서는 실제로 화학 물질이 분비되어 몸이 밝고 가벼워집니다. 반대로 누군가를 오래 미워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쏟아져 몸은 쉽게 지치고 병들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목표를 진심으로 믿고 마음속에 그리면 뇌는 그것을 실제 경험처럼 기억하며 행동을 바꾸어 결국 현실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처럼 마음은 단순히 감정에 머무르지 않고 몸속에서 물질적 변화를 일으키며 나아가 삶의 구체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힘이 됩니다. 의식이 곧 현실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철학적 명제가 아닙니다. 현대 양자 물리학이 발견한 우주의 근본적인 진실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물질과 정신을 분리된 것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데카르트 이후 400년 동안 과학은 주체와 객체를 엄격히 구분해 왔죠. 관찰자는 관찰 대상과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양자 물리학은 이 모든 믿음을 뒤집었습니다. 1922년 원자 구조 연구로 노벨상을 수상한 닐스 보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양자 이론을 처음 접했을 때 충격을 받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아직 양자 물리학을 제대로 이해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한 것입니다. 양자 물리학이 보여주는 현실은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벗어납니다. 입자는 동시에 두 곳 이상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물체가 입자로도 나타나고 파동으로도 나타납니다. 시간과 공간을 넘어 순간적으로 정보가 전달되는 겁니다. 관찰하지 않으면 현실은 확률로만 존재합니다. 관찰하는 순간 확률은 붕괴하고 현실이 결정됩니다. 이것이 SF 영화의 상상력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는 실험실에서 수없이 검증된 과학적 사실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의 실제 작동 방식입니다. 전자의 세계에는 양자 도약이라는 신비로운 현상이 있습니다. 전자는 한 궤도에서 다른 궤도로 이동할 때 우리가 예상하는 연속적인 길을 거치지 않습니다. 마치 한순간 사라졌다가 전혀 다른 자리에서 다시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죠. 이것은 순간 이동과도 같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그 도약이 언제 일어날지, 어디서 나타날지는 결코 확정적으로 알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확률을 계산하는 것뿐입니다. 전자는 가능성이 구름 속에 있다가 관찰과 선택이라는 단 하나의 순간을 통해 현실 속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 현상은 우리의 삶과도 닮아 있습니다. 삶도 직선처럼 단계적으로 이어지는 듯 보이지만 때로는 전혀 예기치 못한 순간의 도약을 경험하게 됩니다. 갑작스러운 전환, 믿음의 변화, 의식의 깨어남, 혹은 예상치 못한 기회. 이것들은 점진적인 과정이 아니라 단숨에 일어나는 점프입니다. 바로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양자 점프입니다. 양자 점프는 단순한 물리학의 은유가 아닙니다. 우리 의식과 삶의 작동 방식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계획하고 예측하려 하지만 실제로 삶은 언제나 가능성이 바다 위에 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마음속에 품은 의도와 믿음이 우리를 전혀 새로운 궤도로 이끌어줍니다. 전자가 순간 이동하듯 우리의 삶도 한순간 전혀 다른 차원으로 도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철학자들은 이런 순간을 인생의 도약이라 불러왔습니다. 어떤 이는 그것을 운명이라 하고 어떤 이는 계시라 하며 또 다른 이는 의식의 전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표현은 다르지만 본질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무수한 가능성의 구름 속에 존재하며 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현실로 불러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의식입니다. 전자가 도약할 때 확률이 현실을 결정하듯 우리의 선택과 마음가짐이 삶의 궤도를 바꿉니다. 믿음은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새로운 현실을 불러오는 에너지입니다. 마음속 깊이 그린 이미지와 신념이 행동을 이끌고 결국 현실을 창조합니다. 이것이 바로
의식 차원에서 일어나는 양자 점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삶을 단순히 직선적인 과정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언제든 새로운 자리로 도약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힘은 지식이 아니라 의식과 믿음, 그리고 선택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양자 도약이 우주의 법칙이라면 양자 점프는 인간의 법칙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둘은 서로를 비추며 같은 진리를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어떤 현실로 점프할 것인가? 이 질문과 답이 내일의 삶을 결정합니다. 양자 도약은 우주의 언어입니다. 양자 점프는 그 언어를 우리의 삶 속에서 읽어내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둘이 만나는 순간 삶은 단순히 선형적으로 이어지는 진화가 아니라 무수한 도약이 연속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아주 흥미로운 메시지를 던집니다.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에 따르면 우리는 입자의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위치를 더 확실히 알면 알수록 운동량은 불투명해지고 운동량을 파악하려 하면 위치는 흐릿해집니다. 이것은 기술의 부족이 아니라 자연이 가진 본질적 성격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이 생각을 끝내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는 신은 결코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양자역학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동료들과 함께 한 가지 사고 실험을 설계했습니다. 두 개의 입자를 얽힌 상태로 준비하고 한쪽 입자를 자극하면 아무리 멀리 떨어진 다른 입자라도 즉시 반응할 수 있는가를 본 것이죠.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빛보다 빠른 정보 전달이 가능하다는 뜻이 됩니다. 아인슈타인은 이 현상을 도깨비 같은 원격 작용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실험 결과는 달랐습니다. 입자들은 실제로 거리를 무시한 채 즉각적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얽힌 입자들은 정말로 순간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던 거죠. 공간적 거리는 의미가 없었습니다. 우주 반대편에 있어도 즉시 서로가 영향을 주고받는 이 현상을 양자 얽힘이라고 부릅니다. 존 벨은 수학이라는 언어로 우주의 비밀을 드러냈습니다.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끈으로 이어져 있으며 그 끈은 시간과 공간조차 넘어섭니다. 분리는 착각이고 우주는 원래부터 하나의 거대한 전체였습니다. 얽힘 없이는 양자 물리학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주의 근본 구조인 것입니다. 이런 발견들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물질 세계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릅니다. 원자는 단단한 구슬이 아니라 에너지의 소용돌이입니다. 입자는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타나는 것입니다. 현실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가능성이 바다입니다. 물리학자 데이비드 봄은 우리가 인식하는 세계가 더 깊은 차원의 투영이라고 말했습니다. 홀로그램처럼 부분 속에 전체가 담겨 있으며 겉으로는 나뉘어 보이는 사물들도 사실은 하나의 전체가 드러난 모습일 뿐입니다. 근원적 차원에서 모든 것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며 이는 동양 철학이 오래전부터 전해온 진리이기도 합니다. 힌두교와 불교는 물질 세계를 마야, 즉 환상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감각으로 인식하는 세계 아래 더 근본적인 실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순수한 의식입니다. 현대 물리학의 개념들과 동양 신비주의의 가르침 사이에는 본질적인 조화가 있습니다. 양자 물리학은 과학의 언어로 영적 진리를 재발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식은 무엇일까요? 의식은 어디에 있을까요? 전통적인 과학은 의식을 뇌의 부산물로 봅니다. 물질이 먼저 있고 복잡한 구조가 의식을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양자 물리학은 다른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관찰이 현실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관찰은 의식의 행위인 거죠. 의식 없이는 확정된 현실이 없습니다. 의식이 현실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물리학자 유진 위그너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의식 없이는 파동함수의 붕괴를 설명할 수 없다라고요. 의식이 물리 법칙의 필수 요소입니다. 의식과 물질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존 힐러는 우리를 우주의 거울이라 부릅니다. 바라봄은 곧 창조이고 우주를 바라보는 우리의 의식이 곧 우주를 창조하며 관찰자 없는 우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식과 우주는 공동 창조자이며 그는 이를 참여하는 우주라고 불렀습니다. 우주는 무대이고 우리는 관객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대 위의 배우이자 감독이자 작가입니다. 매 순간 우리의 관찰과 선택이 현실을 만듭니다. 우리가 선택할 때 가능성이 현실이 됩니다. 의식이 1차적이고 물질이 2차적입니다. 이것은 관념론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양자 물리학이 실험 결과를 설명하는 가장 간단한 해석입니다. 의식을 방정식에 포함시키면 모든 패러독스가 해결됩니다. 신비는 사라지고 명료함이 남습니다. 우주 비행사 에드거 미첼은 우주에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지구를 바라보며 그는 이해했습니다. 우주에는 지성이 있다. 그 지성은 우리 안에 있다. 우리가 바로 우주가 자신을 인식하는 방법이다. 매 순간 우리는 현실에 대해 가정합니다. 침대에서 일어날 때 바닥이 있다고 가정하죠. 만약 그 가정이 없다면 한 발짝도 내디딜 수 없을 겁니다. 바닥 아래가 절벽일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이처럼 우리의 가정은 단순한 생각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현실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이 같은 가정을 공유할 때 그것은 더 큰 힘을 발휘하여 집단적 현실이 됩니다. 10명이 의자를 보면 의자가 됩니다. 한 명이 다르게 보면 환상이 됩니다. 다수의 합의가 현실을 결정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소수가 옳습니다. 갈릴레이는 지구가 돈다고 했습니다. 다수는 그를 이단으로 몰았죠. 하지만 지구는 정말로 돌고 있었습니다. 현실은 투표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현실은 무엇일까요? 칸트는 우리가 세상을 직접적으로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인식하는 것은 오직 현상일 뿐이며 그 현상은 의식과 사물이 서로 상호작용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순수하게 객관적인 현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건 뇌가 해석해낸 버전일 뿐입니다. 빛은 본래 전자기 파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색으로 보고 공기의 진동을 소리로 듣고 분자의 충돌을 냄새로 느낍니다. 즉, 감각은 번역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다른 생명체들은 다른 번역을 합니다. 벌은 자외선을 보고 뱀은 적외선을 감지하며 박쥐는 초음파로 세계를 그리죠. 그렇다면 어느 것이 진짜 현실일까요? 답은 모두 진짜이면서 동시에 하나의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현실은 다층적이며 각 층위는 고유한 법칙을 따릅니다. 거시 세계에서는 뉴턴 역학이 작동하고
미시 세계에서는 양자역학이 지배합니다. 그리고 의식 세계에는 또 다른 원리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과학은 지금 이 진실을 향해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뉴턴 물리학은 아인슈타인에 의해 확장되었습니다. 상대성 이론은 양자 물리학과 만났습니다. 다음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의식의 물리학일 것입니다. 이미 그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식물이 햇빛을 받아 에너지를 만드는 광합성은 단순한 화학 반응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양자의 법칙이 숨어 있습니다. 식물이 햇빛을 받아들이면 광자의 에너지가 엽록체 안에서 이동해 반응 중심으로 전달됩니다. 그런데 이 에너지가 단순히 직선 경로나 한 가지 길로만 가는 게 아니라 양자 중첩처럼 여러 경로를 동시에 탐색합니다. 그 결과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길을 선택해 거의 손실 없이 목적지에 도달하죠. 우리의 세포 안에서 일어나는 효소 반응은 보통의 화학 반응보다 훨씬 효율적입니다. 그 비밀은 바로 양자 터널링에 있습니다. 입자가 마치 장벽을 무시하듯 순간 이동해 반응을 일으키는 덕분에 생명은 더 빠르고 정교하게 작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뇌과학은 우리의 뇌세포 안에서 양자 과정이 일어날 가능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의식이 단순히 뇌의 부산물이 아니라 양자 현상이 한 결과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뇌는 단순한 신경망이 아니라 양자 컴퓨터와도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마음과 물질의 경계는 사라집니다. 그러나 이건 역시 하나의 해석일 뿐이며 더 깊은 진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의식이 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뇌가 의식을 수신하는 것일 수도 있죠. 뇌는 텔레비전처럼 의식을 튜닝하는 장치일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죽음도 다르게 보입니다. 텔레비전이 고장나도 방송 전파는 계속되죠. 뇌가 멈춰도 의식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물질과 의식의 관계는 우리가 알고 있던 상식을 넘어서는 신비를 품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차머스는 의식이 어려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어떻게 물질에서 주관적 경험이 나올까요? 왜 우리는 그냥 정보 처리 기계가 아니라 느끼는 존재일까요? 빨간색이 빨강 다음은 어디서 올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합니다. 의식을 부산물이 아니라 근본 요소로 봐야 합니다. 전하나 질량처럼 의식도 우주의 기본 속성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범심론이라고 부르는데요. 범심론은 모든 것에 의식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전자도 아주 작은 의식을 가집니다. 복잡한 구조가 될수록 의식도 복잡해집니다. 인간의 뇌는 고도로 통합된 의식을 만듭니다. 이것은 동양 철학과 일치합니다. 불교는 모든 존재에 불성이 있다고 가르치죠. 힌두교는 모든 것이 브라만의 현현이라고 말합니다. 도교는 만물에 도가 흐른다고 봅니다. 서양 철학에서도 비슷한 사상이 있었습니다. 스피노자는 신은 곧 자연이라고 했습니다. 화이트 헤드는 과정 철학을 발전시켰습니다. 모두 의식과 물질의 통합을 모색했습니다. 현대 과학도 이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통합 정보 이론은 의식을 정보 통합으로 정의합니다. 홀로그래픽 원리에 따르면 우주의 본질은 물질이 아니라 정보입니다. 존재는 비트에서 나오고 우리가 무엇을 관찰하느냐는 곧 정보를 추출하는 과정입니다.
의식은 이 정보를 하나로 엮어내는 힘입니다. 결국 우주는 거대한 정보 처리 시스템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에서 큐비트는 0과 1을 동시에 가지며 마치 여러 가능성을 병렬로 계산하다가 관찰하는 순간 하나의 현실로 결정됩니다. 이 과정은 의식이 작동하는 방식과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많은 과학자들은 우리의 뇌가 양자 컴퓨터처럼 작동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양자 효과는 극도로 차갑고 정교한 환경에서만 유지된다고 여겨왔죠. 그러나 최근 연구는 따뜻하고 습한 뇌 속에서도 이러한 양자 효과가 유지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곧 우리의 의식과 사고 과정 속에도 양자의 신비가 작동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뜻입니다. 새들은 단순히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양자의 힘을 빌려 길을 찾습니다. 철새들이 대륙과 바다를 넘어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할 수 있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지구 자기장을 감지하는 능력 덕분인데, 바로 그 과정 속에 양자 얽힘이 숨어 있습니다. 심지어 새들의 눈 속에는 특정 단백질이 존재하는데, 이 단백질은 양자 얽힘을 이용해 지구 자기장의 방향을 시각적 이미지로 바꾸어 보여줍니다. 생명은 태초부터 양자의 법칙을 자연스럽게 품고 살아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식도 양자 현상일 것입니다. 직관과 통찰은 단순한 감각이 아니라 양자 계산이 뇌 속에서 일어난 결과일 수 있습니다. 창의성은 무수한 가능성이 겹쳐 있는 양자 중첩에서 솟아나오는 것입니다. 자유의지는 예측할 수 없는 양자 불확정성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우리는 단순한 기계적 존재가 아니라 매 순간 양자적 선택을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가능성의 구름 속에서 의식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곧 우리의 현실이 됩니다. 현재의 선택이 과거를 바꿀 수 있다면 어떨까요? 양자 실험에서는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광자가 멀리 이동한 뒤에도 우리가 마지막에 어떤 방식으로 측정하느냐에 따라 그 광자의 과거가 달라집니다. 입자로 본다면 과거부터 입자였고, 파동으로 본다면 과거부터 파동이었던 듯 행동합니다. 이는 과거가 돌처럼 고정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찰과 선택에 의해 다시 쓰여질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이처럼 현재가 과거를 창조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시간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뒤집습니다. 시간은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과거는 고정되지 않았습니다. 미래가 과거에 영향을 줍니다. 모든 시간이 지금 여기 있는 것입니다. 블록 우주 이론은 우리가 사는 세계를 하나의 완성된 책에 비유합니다. 그 책 속에는 이미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장면이 기록되어 있으며, 우리는 그 안에서 한 장면씩 읽어 내려가는 독자와 같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움직이는 것은 시간이 아니라 의식입니다. 이 관점은 모든 사건이 미리 결정되어 있다는 운명론과는 다릅니다. 세계는 여러 갈래의 이야기와 가능성이 공존하며, 우리의 선택이 어떤 페이지를 실제 경험으로 불러낼지를 결정합니다. 우리는 무수한 가능성의 구조물 속에서 자신만의 이야기를 선택하며 살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다중 우주 이론은 우리에게 새로운 우주관을 열어줍니다. 하나의 사건은 수많은 갈래로 나뉘어 각각 다른 우주에서 펼쳐지고, 우리는 그중 단 하나의 우주를 경험할 뿐입니다. 그러나 모든 버전의 우리가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이 양자 역학이 가리키는 결론입니다. 휴 에버렛이 제안한 다세계 해석은 더 이상 공상과학이 상상력이 아닙니다. 수많은 물리학자들이 실제로
우주가 여러 갈래로 공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한 사고 실험이 있습니다. 양자 사건에 따라 총이 발사되는 실험에서 어떤 우주에서는 내가 죽고 다른 우주에서는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의식은 살아남는 쪽의 흐름을 따라 이어지며 끊임없는 경험을 지속합니다. 이 관점에서 주관적 차원에서의 죽음은 결코 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살아남는 우주로 옮겨가는 것이죠. 물론 이는 검증할 수 없는 가설입니다. 하지만 양자역학이 논리적 귀결이며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우주의 경이로움을 보여줍니다. 양자 물리학은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리처드 파인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양자역학을 이해한다고 생각한다면 양자역학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주는 이해되기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주는 경험되기 위해 존재합니다. 우리는 우주를 경험하는 우주입니다. 우주가 자신을 알아가는 방법입니다. 칼 세이건이 말했듯이 우리는 별의 물질로 만들어졌습니다. 우주가 자신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우리 몸의 원자는 별에서 만들어졌죠. 우리의 의식은 우주의 의식입니다. 우리는 우주이고 우주는 우리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차원에서 이미 하나의 연결망으로 얽혀 있죠. 따라서 분리는 착각입니다. 양자 얽힘이 보여주듯 이 세상 모든 것은 본질적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나와 너를 가르는 경계는 단지 우리가 편의상 만든 선일 뿐이죠. 주체와 객체는 하나인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무엇이 달라질까요? 의식이 곧 근본이라는 진실을 이해하면 우리는 매 순간을 창조자로 살아가고 서로의 연결을 깨닫는 만큼 더 깊은 사랑과 자비로 세상을 대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곧 나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 창의적으로 살 것입니다. 가능성이 바다에서 수영하고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 경이롭게 살 것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이 기적임을 알기에 더 경이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철학적으로는 분명 의미 있는 통찰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안에서는 쉽게 지워지지 않는 깊은 의문이 다시 고개를 듭니다. 사람을 잔혹하게 죽이고 고문하며 파괴하는 이들까지도 정말 나와 연결된 존재일까요? 이 질문 앞에서 누구나 잠시 멈추어 서게 됩니다. 이들이 곧 나 자신이기도 하다는 시각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먼저 철학은 우리에게 질문을 다시 돌려줍니다. 악을 일으키는 조건은 무엇이며 나에게는 그런 조건이 전혀 없는가를 묻습니다. 철학과 심리, 종교는 공통된 메시지를 줍니다. 악은 괴물이 아니라 무지와 상처와 결핍에서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죄를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했고 붓다는 무지를 끊는 지혜가 증오를 약화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호한 경계와 깊은 자비라는 두 축을 세워야 합니다. 피해를 막고 정의를 세우는 것, 동시에 가해의 뿌리를 직면하고 사회적 조건을 바꾸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연결을 책임으로 실천하는 길입니다. 아렌트는 생각을 멈출 때 악이 자란다고 했고 스피노자는 악을 이해의 결핍이라 했으며 니체는 괴물을 마주할 때 스스로 괴물이 되지 않으려면 심연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깨달음의 과정입니다. 악을 마주할 때 우리는 단순히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 배우고 길을 다듬고 다시 선택해야 하는 거죠. 바로 그때
기적은 현실이 됩니다. 그렇게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바라보면 과학 역시 단순한 지식의 축적을 넘어 삶과 존재를 새롭게 비추는 거울임을 알게 됩니다. 양자 물리학은 과학 이상입니다. 그것은 현실에 대한 새로운 이해입니다. 의식과 물질의 새로운 관계인 거죠. 인간과 우주의 새로운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는 아직 쓰여지고 있습니다. 매일 새로운 가능성이 열립니다. 미래는 결정되지 않은 것이며 무한한 가능성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우리의 선택이 미래를 만드는 것이며 우리의 의식이 현실을 창조할 것입니다. 이것이 양자 물리학이 우리에게 남기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누구이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그 질문은 끝나지 않겠지만 이제는 질문하는 자와 답하는 자가 둘이 아니라 하나임을 압니다. 양자 물리학은 우리의 관찰이 현실을 만든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름답게 사랑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는 것이 곧 우리가 되고 우리가 되는 것이 곧 세상이 되며 세상이 곧 우주이기 때문입니다. 과학과 영성은 이제 서로를 향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고대의 지혜와 현대의 발견은 하나의 진실로 합쳐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며 더 큰 모험과 더 깊은 신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별에서 왔고 별로 돌아가며 빛에서 태어나 빛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의식에서 시작해 의식으로 돌아갑니다. 그것이 양자 물리학이 전하는 메시지이며 우리가 기억해야 할 본래의 모습입니다. 마음은 곧 물질이고 의식은 곧 현실 그 자체입니다.